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NH선물의 김승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연준의 금리 동결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시장 연준의 금리 동결 전망 현실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되나요? 외환 시장은? 우선 현실화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해 주신 걸 들어봤는데 페드워치 통해서 사실 지금 금리 인상이 동결됐다라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카운팅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거의 종결됐다라고 보고 있는 두 가지 팩터가 뭐냐를 보자면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소비 중심으로 조금씩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소비뿐만이 아니라 고용시장 내에서의 냉각 가능성,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는 좀 냉각되었던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간으로 ADP 고용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제는 이제 논팜이 이제 공개가 곧 될 건데 논팜에 있어서의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용 시장의 냉각의 방향성으로 가게 됐을 때 아무래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팩터라면 두 번째는 사실 경제의 흐름은 방향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속도를 연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저희의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윌러 이사 같은 분들은 사실 원래는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좀 도비시한 발언을 하셨잖아요. 파월 연준 의장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속 내용을 보자면 도비시한 발언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준 이사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방향성을 틀었다. 얘네들이 키를 틀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우리가 내년 정도 언제로 볼 건지를 좀 더 베팅해야 되는 포지션이지 지금은 인상에 대한 거를 볼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시장 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달러 인덱스 면에 있어서도 원래는 103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했는데 왜 다시 반등했느냐는 사실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미국 경기의 변곡점 가능성으로 인해서 조금씩은 발현되고 있다. 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지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 시점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우선 제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은 연준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경기 침체를 조금 더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의 카드로서 보험성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연준이 본인들의 카드가 무엇이 있느냐를 가정했을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TJ 계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고요. 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현재는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서부터 보충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갈피 계정에서부터 돈이 보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갈피 계정은 돈이 빠져나가서 정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갈피 계정의 돈이 얼추 소진되는 시점쯤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러면 TJ 계정에서의 추가적인 돈을 더 이제 매집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채 발행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유동성을 거두어들이는 그 창구가 더 이상 여갈피가 아니라 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좀 더 크게 올 수 있는 상황이니 그런 타이밍에서는 결국에는 사실 보험성 금리 인하 정도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인하 타이밍은 저는 내년 5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 4월에서 6월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5월 정도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여갈피의 소진 속도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골자는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좀 나뉘는데요. 만약에 최근에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실제 단행이 됐을 때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 1월에서 2월 정도 진행된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과 반대되는 흐름이잖아요. 원래 금리라는 건 돈의 가치니까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 결국 그 금리라는 건 달러의 가치를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금리를 연준이 내년에 1월 정도에 급하게 내린다라는 거는 아직 고물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연준이 막을 수 없는 경기 침체가 더 빠르고 깊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초에는 사실 지방은행 이슈 같은 게 좀 있었죠. SVB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BTFP라든지 DW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일단락시켰습니다. 다행히도 이게 일단락 됐지만 내년에 이거는 사실 시장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BTFP라는 거는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팔지 마. 그거 우리가 내가 담보로 잡아주고 그거에 준하는 만큼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리가 상당히 뛰었잖아요. 네. 금리가 뛰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채권을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채권의 평가 손실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채권을 다행히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변경하지 않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채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이거를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들의 평가 손실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너 이거 팔지 마. 이거 그냥 그대로 갖고 있어 담보로. 우리가 이거 담보로 돈 빌려줄게 라고 했던 게 BTFP인데 그건 단기를 중심으로 1년을 중심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초에 빌려줬다고. 만기가 언제 오냐? 내년 초에 옵니다. 그러면 지방 은행들 입장에서도 내년 초에 BTFP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여갈피가 점점 소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급준비금이 건드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저는 연준이 이거를 대처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정도로 보고 있지만 내년에 1월에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건 시그널을 봤다는 거죠. 이거 위험하다. 이거 잘못하면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표적 안전자산이 무엇이냐? 달러 인덱스, 스위스 프랑, 미국의 국채, 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의 가치가 다시 한번 대폭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 내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 타이밍에 오면 달러 인덱스는 오를 거다. 반대로 지금 저희 하우스나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렇지만 다행히 경착륙, 저희가 하드랜딩이라고 부르는 경착륙보다는 소프트 랜딩일 가능성이 높다. 연착륙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내년 한 5월 정도, 2분기 정도의 금리 인하를 보는 시나리오도 연착륙 기반으로 나오는 시나리오거든요.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는 사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자극될 만한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앨런 블라인더라는 이제 저희가 경제학 교수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간의 시점을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를 금리를 몇 bp 올렸을 때도 경착륙이 왔냐 오지 않았느냐를 분류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때 93년 12월부터 95년 3월까지를 퍼펙트 소프트 랜딩이라고 규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점 속에서의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를 좀 보자면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 압력이 좀 더 높았다. 스위스 프랑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가치가 좀 더 많이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사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야 경기가 어찌 됐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성장성이 저해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달러에 대한 매집 욕구가 더 높을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사례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역대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후에 3개월 동안에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금리 인하 시점을 100으로 두고 가져온 겁니다. 그럼 이제 추세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한 70일까지 대략 한 2달에서 3달까지는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은 그 이후 경제 상황에 따른 팩터가 다르게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 사실 한 달까지는 빠르게 좀 내려오는 경향성이 있다. 그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나 이런 크라이시스가 오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내년에 경기에 대한 위기설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처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금리나 얘기가 쓱 나왔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내려갈 여지가 높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갈 때 달러 흐름에 따라서 어떤 회화를 눈여겨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원화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달러 인덱스 흐름에 연동되는 게 원달러 환율 이거잖아요. 두 개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거의 1에 좀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원화의 변동 폭이 얼만큼 될 거냐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저희가 흔히 원화와 달러의 변동성 지표를 볼 때는 Z스코어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일반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요. 결과값만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원화의 변동폭이 달러 인덱스의 변화보다 훨씬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뭐 그래봤자 103, 105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440원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이제 상당히 변화폭이 크다라는 거를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원화에 대한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원화의 가중치를 크게 반영해서 원화 변동폭을 크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좀 더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전 개인적으로 1,200원 한 초중반 수준까지는 내려올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착륙 베이스 시나리오에서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세게 왔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더라라고 한다면 사실 원달러 환율 역시 다시 한번 상승할 텐데 그 상승 압력은 좀 높을 수가 있다. 그럼 1,350원에서 1,380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재차 높일 수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안전자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금값이 지금도 이미 오르고 있는데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엔 더 오를 수 있다. 언제까지 더 오르는 건가요? 우선은 금이라는 거는 실물 자산이고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때 금을 매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 금의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의 주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인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도는 사실 금 보유만 따지면 한 4위 정도 되는 국가인데, 인도는 좀 다른 점이 중앙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그만큼 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인데, 중국이 금을 왜 매집을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두 가지 트리거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그때 발생을 했느냐라고 하면 스위프트 체제라고 그때 한참 얘기가 많이 돌았던 걸 기억할 거예요. 달러 베이스 결제 시스템인데, 미국이 사실 이 스위프트 체제를 기반으로 무기화를 하면서 달러를 기반으로 사실 거래하는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좀 대항하면 사실 그러면 미국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내 결제 시스템이, 내 무역 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결제 시스템 다변화를 하자라는 어떤 판단이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겠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에 대한 보유량을 꾸준하게 늘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라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본인들의 금 보유량을 사실 거의 공개를 잘 안 해요. 몇 년에 한 번씩 뜨문뜨문 공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됐을 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계단식으로 오른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을 얘네들이 어떻게 매입하냐라고 하면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데에서 일반적인 금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합니다. 그리고 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어떤 판단으로 중국이 꾸준하게 금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우려는 다시 한번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꺼질 때도 저희가 이제 유입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의 실물 자산이다라고 봤을 때 금은 좀 메리트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일부분은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제가 연착륙 베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매집 부분은 어느 정도 해놔야 돼서 그런 차원에서의 금에 대한 수요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위안화 자체가 왜 원화에게 중요한지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무디스에서도
등급을 좀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했는데 이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뭐 우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디스가 중국한테 좀 삐졌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디스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디스만 이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조정을 한 뒤에 위안화 환율을 봤을 때 위안화가 그렇게 크게 약세를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미 사실 차이나런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꾸준하게 중국 면에 있어서 사실 이제 FDI라고 저희가 부르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을 추정을 해보면 중국에서 거의 2010년 이후에 올해 최초로 FDI 금액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이나 런이 사실 시진핑 리스크라든지 게다가 사실 시진핑이 최근에 독재 시스템을 거의 구축했잖아요.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진핑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그 7인방의 세력들도 모두 시진핑의 사람들로 채워졌다라는 게 의미가 좀 크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중국에 남아있고 리오프닝 기대가 확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부채 우려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의 중국에 대한 차이나런은 다행히도 이미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등급 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제 무디스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레벨을 조정하는 기관들의 포지션이 변경되면서 중국 자금이 이탈했을 텐데 이번엔 그 정도까지 자금이 빠르게 빠지지는 않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이슈를 보고 아무래도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꽤 고전을 했다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외적 환경이 크지 않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이거를 막아냈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 자체에 대한 변화는 없는 상황 속에서 다행히 무디스 외에 나머지 국가들은 나머지 이제 신용 등급 평가 회사들은 그 등급을 유지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일단락되는 면모를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있죠. 무디스는 왜 하향 조정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네, 최근 이제 중국의 내년 목표를 저희가 좀 보자면 중국은 사실 지금까지 후진타오 시절부터 시진핑까지 꾸준하게 본인들의 경기 성장을 이끌었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 인프라 투자와 부동산 같은 겁니다. 뭐 1대1로 같은 거라든지 도시, 항만, 도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저희가 흔히 통화 승수라고 부르는 외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고용도 일어나고요. 들어가는 돈의 금액도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에 대한 어떤 부담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부동산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1대1로가 이제 본인들의 입맛대로 돼 있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이런 노선을 조금만 바꿨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아무래도 지방 정부 부채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LGFB라는 이제 지방 정부가 본인들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 이제 부채를 많이 숨겨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부채 발행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부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첨단 산업이라든지 테크 쪽으로 우리가 좀 더 먹거리를 넓혀보자라는 게 중국의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을 지금은 사실 부동산 부흥을 일으키겠다가 아니라 부동산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주 이제 GDP의 성장률에 큰 기여를 했던 부동산에 대한 되살리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같은 거를 공개를 하면서 거기에는 민간 개발 업체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디벨로퍼라고 부르는 분들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 민간 개발 업체까지도 중국의 지원 대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점차 풀려난다라고 했을 땐 그럼 이 돈은 어디서? From where? 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From where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부채에 대한 부담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는 거고 재정 건전성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우려가 된다라는 판단 내에서 그러면 중국의 경기가 꾸준하게 건전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무디스는 판단한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 사실 올 초에 이제 신용등급 하락 이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이제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중국도 비슷한 결에서 이런 결과가 좀 나왔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이야기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시 유로 이야기로 넘어가서 최근에 유로의 약세가 이제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유로화가 유독 약세를 보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의 포인트가 사실 이 부분이었는데 네. 유럽
최근 같은 경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과 유럽이 달리기 싸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확실한 상황이고요. 유럽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 내러티브인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103포인트 후반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10원대를 다시 한번 상향 돌파했죠. Why? 왜냐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알겠다. 그러면 미국이랑 유럽의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포인트인 거죠. 시장 내에선. 최근의 상황은 유로화만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유로화가 물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어요. 독일 CPI라든지 스페인 CPI 같은 것들이 물가 안정세가 2% 초반까지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너희가 물가 안정세가 빠르게 되다 보니 그러면 ECB의 금리 인하 타이밍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ECB의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유로화는 약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유로화 약세가 선행된다라고 했을 땐 달러 인덱스는 반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속도 차이가 중요하다. 최근에 시장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유럽 내에서의 이제 ECB의 위원,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는 ECB 위원 한 분, 슈나벨 위원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하시다가 꺾었어요.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ECB의 금리 인하가 먼저, 그러면 유로가 약세, 그러면 달러는 강세 이런 상황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에만 초점을 두고 달러 약세만을 외친 것 아니냐라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유럽은 최근에 이런 좀 트렌드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로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다행히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스태그가 아무래도 침체고 플레이션이 이제 물가 상승이잖아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중에 뒤에 플레이션이 잡힌 거죠. 물가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유럽 내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첫 번째 잡히니까 유로화가 그래도 너무 디밸류 되어 있다. 그럼 유로화 가치를 좀 높여보자 해서 좀 올라갔는데 물가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네. 야, 오히려 ECB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로화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ECB와 연준 두 곳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할까요? 우선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단이고 전망인데 지금 시장은 유럽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과 이제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의 타이밍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하지 않을까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직관적으로 쉬운 이유입니다. 물가의 피크아웃이 어디가 먼저 왔느냐. 미국이 유럽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레이트 스타터예요. 그러면 최근에 유럽의 물가 하락에 왜 열광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로 잠깐 돌아가 보면 뭐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잠궈서 독일이 우왕좌왕하고 천연가스라든지 네덜란드 TTF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에너지에 따른 어떤 변화를 많이 받는 곳이 유럽의 물가인데 최근에 WTI가 70에서 75달러 정도로 다시 한번 안정세를 보였잖아요.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다 보니까 유럽의 헤드라인 CPI는 꽤 빠르게 내려온 겁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들은 근원 CPI를 많이 보죠. 유럽의 근원 CPI가 과연 헤드라인만큼 빠르게 내려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유럽 역시도 아직까지 좀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상을 할 필요가 있고 유럽은 이러한 측면에서 레이트 스타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사실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소비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뿌렸던 초과 저축이라는 것이 거의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월에 학자금 대출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의 소비에 대한 부러짐이 결국 경기 침체로 올 수 있을 거다를 미국을 통해서 보는데 유럽을 저희가 좀 보자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은 소비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를 살 여운이 있으면 저축을 딱히 안 하더라고요. 다 써버리죠. 네, 대부분 다 소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초과저축 수요가 사실 지금 빠르게 소진된 이유도 이 부분이다. 왜 미국의 3분기 GDP가 최근에 4.9%에서 5.2%까지 상향 조정됐는데 이렇게까지 개선세를 보이고 있었냐. 소비가 상당히 빨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가중치를 두고 있고요. 반대로 유럽은 어떠냐.
유럽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단 저축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 1분기 이제 초과 저축 수요까지만 데이터가 집계됐지만 그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만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나머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곳들은 좀 초과 저축 수요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럽은 가늘고 길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서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여져 왔지만 아직까지 버틸 만한 체력은 소비 차원에선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소비를 그렇게 빠르게 줄이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에 대한 어떤 피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의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빠르게 올 것이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 유럽 내에서의 뿌려져 있는 유동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황이고, 근원 CPI가 조금씩은 천천히 잡힌다는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비슷한 속도의 금리 인하 정도는 가능하지 한 곳이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의 시장의 기대와는 조금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소비가 비교적 얇고 길게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전 우려스러운 게 유럽 쪽에서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리스크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상업용 리스크라는 부분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들 좀 많이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이제 고금리 리스크가 나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은 테일 리스크다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게 내년 초까지 부상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내년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이게 연쇄적으로 터진다면 이거를 막을 만한 체력이 있느냐의 타이밍 싸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히 공실률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체질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재택에 대한 이슈가 많으면서 그럼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오피스에 대한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니냐. 그러면 걔네들에게 대출해주는 지방 은행들에 대한 부실 우려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핵심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의 가능성이 내년 초에 터질 것이냐라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연준 입장에서는 분산해서 나눠서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이제 블룸버그 컨센서스라든지 글로벌 IB의 컨센서스는 미국 기준으로는 100bp 정도 인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 말 정도에 현재로부터 100bp 1%죠. 1%가 기준금리가 빠진 4.25% 정도가 산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정부가 상업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은 가미시키는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오피스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땐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 부분에서 연말 정도에 가면 유럽과 미국의 다이버전스는 조금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논리 전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 말 정도에 대선이 있고, 대선 이후에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 자국 우선주의가 항상 우선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의 자국 우선주의가 우선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 유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본국으로. 가장 구체적으로는 니어쇼어링이라든지 리쇼어링인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그럼 본인들을 이제 땅에 공장 지어라. 그래서 노동력 채용해라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공장 공실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공실률은 상당히 낮은데 공장에 대한 공실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풀가동이라는 거고, 그럼 미국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사고 사람들을 뽑고 공장을 세우고, 이 과정에서의 달러 실수요 매수는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제 오피스에 대한 공실률 문제가 조금씩은 번져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자국 우선주의 내에서의 미국 내에서 커머셜 뱅크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좀 같이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무라 증권에서는 한국도 연준보다 더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의 금리 인하 시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한국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사실 저는 내년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한국 BOK 입장에선 지금 상당히 좀 되게 고뇌에 빠져 있을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최근은 이제 가계부채가 다시 한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가계부채의 어떤 그 세부 내용을 좀 보자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고,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오르면 다시 한번 가계부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적 불안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자니 그러면 계속 고금리에 대한 통화정책이 진행이 되니까 경기 경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어떤 되게 민감한 가운데 부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총재님의 발언들을 금통위를 통해서 꾸준하게 들어보면 wait and see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기다려보자. 그리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적인 미국의 변화라든지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하기에는 둘 다 리스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지났을 때 수입 물가가 안정화가 되고 수입 물가 안정화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CPI가 내려오게 됐을 때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버퍼가 생기고 그때까지는 꾸준하게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가계대출을 좀 잡아낸다면 그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어진다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서치했던 자료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올해까지 기준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의 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한 차례 인상 정도 말고는 기준금리는 거의 스테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계도체 동향 보고서 같은 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각 가구별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급등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스테이 했는데 가계부담 이자 비용이 급등했다. 왜 그럴까를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께서 저금리를 받았던 분들은 대환을 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냥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죠. 대출 만기가 어쨌든 오잖아요. 그럼 대출 만기가 왔을 때 이거를 대환해야 되는 상황이 점차 놓여지고 있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대환을 하면 고금리로 다시 한번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점차 지금 주택시장 내에서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주택담보시장 내에서의 어떤 고금리 부담 이자가 조금씩은 가속화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금리가 아무래도 인하는 될 거지만 빠른 속도로 인하하진 않을 거다가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꾸준하게 소비자 내에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거고 이런 부담이 가계부채를 늘리는데 결국에는 일조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타이밍 속에서 그러면 그러한 어떤 둔화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빨라질 것이냐를 계산해 봤을 때는 내년 2분기 말에서 3분기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하 정도의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투자 전략 NH선물의 김승혁 이코노미스트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